1998년 3월 2일 오스트리아 빈. 이날 아침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죠. 오전 7시 30분경 혼자 등굣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부모님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요. 나타샤는 아예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 시각부터 나타샤 캄푸시는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공원, 친구 집, 그녀가 갈 법한 곳을 모두 뒤졌죠. 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시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나타샤가 사라지는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심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몇 시간 뒤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색 밴을 봤다고 했습니다. 실종 당일 나타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말이죠. 밴 안에는 한 남성이 있었고 그가 어린 소녀를 강제로 차 안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확보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단서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죠. 경찰은 도시 전역에서 검은색 밴을 찾아 나섰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볼프강 프리클로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전자공학자,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성격,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자였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계획된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죠. 한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완벽한 희생자를 찾고 있었고 그 대상이 바로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였습니다. 볼프강은 몇 달 동안 나타샤의 등굣길을 관찰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경로, 혼자 걷는 시간, 주변 환경, 그는 언제, 어디에서 납치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계산했죠. 그리고 1998년 3월 2일 그는 완벽한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검은색 밴을 도로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주변에는 CCTV도 없었고 행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타샤가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밴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은 단 5초 만에 끝났죠. 그녀는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검은색 밴은 빠른 속도로 출발했죠. 이 순간부터 나타샤의 8년간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타샤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볼프강의 집 지하에 위치한 감금실이었죠. 창문은 없었고 벽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죠. 이곳에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볼프강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볼프강은 그녀를 천천히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운이 빠졌죠. 그는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고 어떤 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죠. 볼프강은 그녀에게 시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졌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모든 정보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 세상은 널 잊었어. 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점점 바깥 세상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가 완전히 자신에게 순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했죠. 기회만 온다면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2006년 8월 23일 나타샤가 감금된 지 8년 5개월이 지난 날이었죠. 그날 볼프강은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나타샤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도로로 뛰쳐나갔죠.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어요. 8년 만에 그녀는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볼프강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죠. 나타샤가 탈출한 직후 볼프강은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 외곽에 철도 근처까지 이동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의 죽음과 함께 납치와 감금이 시작된 그날의 진실도 함께 사라졌죠. 나타샤는 8년 만에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이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길거리, 사람들, 자동차 소리조차도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탈출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도망치지 못했는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8년 동안의 감금 생활, 볼프강이 가한 심리적 통제, 그 모든 시간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언급했죠. 납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 나타샤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볼프강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이 발언은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감금에서 벗어난 후 나타샤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죠. 2008년 그녀는 직접 3096일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책 제목은 그녀가 감금된 총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책 속에서 그녀는 8년간의 감금 생활과 탈출 후의 삶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2013년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공포와 심리적 변화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었죠. 영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8년간의 감금, 그 후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불렀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볼프강이 사라진 후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그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나타샤 캄푸시만이 알고 있습니다. 심야의 기록입니다.